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기원 노무사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어색한데. 예. 자, 오늘 첫날인데요. 문제풀이반 강의 객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회로 짧게 가다 보니까 좀 할 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풀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가 우리가 12회 보통 진행하죠. 그리고 문풀은 6회로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코스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뭐 기본 강의가 있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얘가 중복인데 이게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좀 중복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특강으로서 하루짜리 특강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 코스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본 강의 때는 뭐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본 강의 때는 전신 박사님 에센스 1, 2 가지고 하죠. 그래서 2차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기본 강의는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이제 2차 강의 들었으면 선택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2차 들은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2차 들은 분들이 뭐 어떤 거 들어야 되냐로 많이 물어보시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보통 요것만 들으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요것만 듣고 혹시 이제 한 번 더 정리할 겸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 요걸 듣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본 강의가 12회고 문풀이 6회고 진모가 4회고 이게 1회 내지 한 2회쯤 하루짜리니까 뭐 2회로 하더라도 하루짜리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6회 시간 동안 문제도 풀고 해설도 하면서 막 기본 강의 하듯이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어떻게 잡아놓냐면 기본 강의 때는 빠짐없이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고요. 빡빡하게 진행되죠. 문풀 때는 뭘 보통 보냐면 문제 비슷해요. 구조는 이때도 문제를 풀고 진도별로 이때도 진도별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문풀 강의 때는 조문에서 나오는 트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통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걸 주의하고 여기선 이걸 주의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고요. 진모할 때 보통 판례를 한번 짧게 전범위로 정리를 해요. 결론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2차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진모 강의는 뭐 강의 내용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 그 정도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문풀 강의는 우리가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문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중심으로 쭉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선택사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문제풀이 강의를 막 꼭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학원에 와야지 공부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풀어보는 것보다 같이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영상 듣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본인이 그냥 기본 강의 들었는데 그 에센스 2권짜리가 잘 풀어진다. 그러면 굳이 문풀은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참조해가지고 개인별로 선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뭐 앞에 강의 목표랑 그건 뭐 좋은 말이죠. 강의 진행 보시면 해당 진도 범위 내 조문과 판례를 빈출 쟁점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강의한 후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각별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강의다. 마지막 회차는 전범위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의가. 일단 시작하면은 그날 진도 범위 내에 있는 거 조문을 한번 빠르게 치고요. 그 키워드 뭡니까 그 좀 트릭 잘 나오는 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강평하면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짜자작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하는 이런 코스예요. 그래서 노동물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판례를 모의고사 문풀 과정에서 막 다 건드렸다 이렇게는 어렵죠. 근데 이제 출제율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다 건드니까 그런 것들은 강평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뭐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변형한 것도 있고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좀 낯이 익는 듯한 똑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낯이 익는 듯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낯선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낯선 문제는 이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따로 선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참에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그동안 예를 들어 문제 정말 다 풀고 했는데 불구하고 모의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생소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막 겁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낸 게 아니고요. 아직 출제 안 됐지만은 출제될 만한 것들, 특히 이제 판례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요즘 트렌드가 조문보다 판례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출되지 않았던 판례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넣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자체 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6회까지 진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근로계약 2분의 1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근로기약 2분의 2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식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3회차 때 근기법 마무리하고 노조법 일부 들어가요.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4회차, 5회차까지 하면서 노조법 마무리 짓습니다. 6회차 때는 이제 기타 법령 한 방에 정리를 좀 하고요. 그때 시험 보는 거는 전범위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풀 강의 듣는 분들이 노동법을 아예 처음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최대한 근기 노조법 한번 빠르게 돌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은 기본 강의 때도 했었습니다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타 법령들 우리 그 14개 기타 법령이 있죠. 우리 1차 시험에 14개 기타 법령을 정말 딴 데 가서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달 내내 해야 돼요, 강의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한두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실제 1차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좀 뻔한 부분들이 있고 매년 거기서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요약자를 나눠드릴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요약 자료로 짧게 강의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그 기타 법령 1차가 제일 부담된 게 기타 법령이죠.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방에 털어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면 뭐가 되게 많죠, 자료가. 그래서 일단 법전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강의 시간에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매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예. 뭐 개인별로 각자 보는 법전이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요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법전으로 볼 거니까 요건 매일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자료 그래가지고 뭐 개별법, 집단법 해가지고 2개 나가 있어요. 이거는 강의 시간에 쓰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혼자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좀 편집 능력이 좋으면 더 멋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냥 그 조문에 빵꾸만 딱 뚫어놨죠. 빵꾸 뚫어놓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주 변형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막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좀 감각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게 막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는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채워보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 총론 파트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오늘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게 3회차 범위인데 그래도 그때 드리는 것보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래 안 걸려서 짧게 한번 훅 쳐버리려고 오늘 이거는 쓰고 그냥 마무리를 줘버릴 겁니다. 이 범위 시험은 3회차에 들어가요. 우리가 노동법 총론 파트가 노2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원에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노2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법 총론은 노2가 포함되어 있는 3회차 때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의는 좀 미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총론 파트 자료, 이거 짧죠? 요거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조문 자료 가지고 좀 빈출되는 부분들만 트릭 많은 것들, 그거 중심으로 두수숙 친 다음에 모의시험 보고, 그거 강평하는 걸로 진행됩니다. 모의시험은 매 회마다 40문제씩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해본 게 25문제전이 너무 짧고 너무 조금이고 50을 하자니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매 회마다 40문제를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뭐 이론상 따지면은 1분당 한 문제 풀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는 1분당 한 문제 풀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막히하는 시간도 있고 본인이 좀 취약한 과목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노동법을 좀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게 50문제를 푸는데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안에 마크하라고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습 단계니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40문제를 한 35분 정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정도면은 그 너무 빡빡하게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40문제를 35분 드릴 건데 하시다 보면은 되게 빨리 푸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다 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거냐? 그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빨리 푸신 분들은 오답으로 되어 있는 지문들의 어느 부분이 오답인 건지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빨리 푸신 분들은 그냥 쉬지 마시고 오답에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오답인 건지 그거 지문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 해놓고서 해보면 문제를 또 2번 풀어보는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회 동안 총 문제를 240문제를 푸는데 이것만 다 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풀은 말 그대로 연습하는 과정인 거고 이 강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문제집 한 거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문제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에센스 1, 2 봤잖아요. 그거 보면 됩니다. 그거 보면 되고요. 에센스를 따라 보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당장 뭐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중에 문제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괜찮아요.
뭐 타학원 강사가 낸 것도 있고 저희 학원에도 김강원 노호사 이번에 그 문제집 하나 냈더라고요. 아 그건 기출 문제집이구나. 아무튼간에 그 기출 말고 문제집이 나온 게 몇 건 있어요. 시중에 다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SNS 안 본 분들은 문제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한 거 고르셔가지고 한 권 정도는 풀어야 돼요.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 자료는 좀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 다 풀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풀 수 있었어. 근데 막상 모의 시험 보다 보니까는 처음 보는 게 막 나온다고 치자고요. 판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옮겨 적어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브리타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노동법 총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총론. 요거는 제가 총론 파트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따로 좀 빼온 거예요. 뭐 이것만 보면 끝이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따로 좀 빼온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내년 총론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쯤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보죠. 노동법 총론 1장 노동법의 의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노동법의 개념, 특성, 체계에 돼 있는데요. 1번 노동법의 개념 및 특수성.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한다. 틀렸죠. 시민법 원리를 부정한다. 틀렸죠. 수정하는 거잖아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오히려 보완한다.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트릭이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1번에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시민법 원리에 수정되어 있는데 소유권 절대 원칙을 수정해가지고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노동법 명이 만들어졌고요. 계약자의 원칙을 수정해가지고 계약 공정 원칙으로 만들어졌고요.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해가지고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주의를 혼용하는 형태로 지금 노동법이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은 뭐 계약 공정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는 너무 쉽죠.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우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을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바꾸면서 뭐가 노동법 영역으로 들어왔을까요? 이게 집단법적 영역이에요. 왜냐면 소유권의 절대적 측면들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18세기 영국 이럴 때 단결금지법 시대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용시키고 막 그러던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소유권 절대 원칙을 수정하게 된 계기가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집단법적 영역의 보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유권을 상대 원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다.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계약자의 원칙의 수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개별법적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둬봤더니 뭐 13세 막 애들한테 하루에 막 17시간 근무시키고 막 시급 막 500원 막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계약을 공정하게 해라. 그게 이제 개별법적 영역의 모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과실책임주의는 뭡니까? 업무상재에 관련된 거죠. 과실책임주의 해가지고 그냥 둬버리니까는 내 실수로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개별 근로자 삶이 파탄이 되게 되니까 거기에 무과실주의를 혼용해가지고 비록 너의 실수를 할지라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업무상재로 처리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공법과 사법의 교착이고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이 모두 다 있죠. 당사자 간의 계약 제휴를 뭐 중시 여기면서도 그렇죠. 계약 기본 이론을 중시 여기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법적 성격들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드한 유형인데 사회법의 특징하고 뭐 시민법의 특징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게 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는 게 첫 번째 겁니다. 사회법, 노동법이 사회법이죠.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의 특징은 귀납적 방법을 중시 여기고 시민법, 민법적 특징은 연역적 방법을 기초로 한다는 건데 이게 은근히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가시죠. 노동법은 근로자를 귀하게 여기니까 귀납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노동법의 체계 보시게 되면 일단 노동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체계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하는 체계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로 분류하면 밑에 표가 있는데 개별법, 집단법 두 개로만 보는 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견해고 여기다가 협동법을 밀어넣으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견해예요. 근데 이 협동법에 있는 것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버리면 다 집단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진행하는 법률 여기 제일 잘 나오는데 소위 이제 근참법이라고 줄여서 이 근참법은 두 가지로 분류하면 집단법에 들어가고 세 가지로 분류하면 협동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다음 중 노동법의 체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를 취할 때 집단적 노상의 법규가 아닌 것은 답은 근참법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 근참법으로 나오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성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 2, 3, 4, 5, 6 기본적으로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로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최저기준을 그 다음에 집단법으로 그 이상을 노사자치로 만들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전제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가 없는 개별적 근로관계만으로는 실질적 평등 확보가 어렵다.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말 그대로 최저 기준만 깔아버리는 거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죠? 요거 바꿔버린다고 헷갈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로 일단 베이스 깔아놓고 집단으로 그걸 보강해가지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런 거니까 요거 바꿨다고 틀리면 안 되죠. 국어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현대노동법의 특색은 아무래도 집단법이죠. 개별법은 좀 근대적 느낌이 많이 나고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최저기준 깔아준다. 이거 좀 근대적 느낌이죠. 현대적 느낌은 노사자치, 협약자치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한과 동시에 정부와의 관계 등도 규율을 한다. 예를 들어 노동쟁의 조정제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목적은 똑같아요. 사실 개별법이나 집단법이나 근로자를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로조건 유지 개선 이런 것들 해보자 그런 거죠. 좀 인간다워 참을 살게 해주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은 비슷한데 규율 대상이나 방법이 다른 거죠. 규율 대상, 개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건데 집단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를 규율하잖아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렇죠. 방법도 다르고요. 최저기준 깔아주는 거냐, 노사 자치를 보장하는 거냐 차이가 있겠죠. 목적은 같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노동법에 법원 돼 있어요. 노동법에 법원. 그래가지고 법원이 맞는 게 법령, 헌법에 따라 체결 공표된 조약. 그러니까 모든 조약이 아니죠. 체결 공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ILO 협약, 국회에서 비준 승인 돼야죠. ILO 협약이 다 법원인 게 아니고 국내법적으로 가시려면 국회에서 비준 승인 돼야 돼요. 그래서 체결 공표, 뭐 비준 승인 이런 거 된 조약, 협약 이런 거고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단협, 취업규칙, 조약규약, 노동관행 다 법원이에요. 법원이 아닌 건 판례 행정해석이고요. 근데 걔네들이 빚는 게 있어요. 이게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안 나오죠. 근로계약이 포함돼가지고 법원이 아닌 것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복수정답이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법원 간의 경합 시 적용 순서 뭐 세 가지는 아실 것 같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소위 이제 유리의 원칙 다른 말로 유리적 공소의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로서 유리의 원칙이 인정된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 법률보다 지금 법률이 불리해도 신법엔 지금 법률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리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아셔야 되겠죠. 상위법, 신법, 특별법 아셔야 될 것이고 아무튼 유리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더라. 이 정도고요. 내려가시면 노동법에 연역 되어 있습니다. 연역 1번 각국의 주요 노동 입법. 일단 미국에서 세 가지를 갖다 놨는데 최소한 두 개는 알아야 돼요. 35년도에 전국 노동관계법하고 47년도에 노사관계법 두 개는 아셔야 됩니다. 35년도에 전국 노동관계법을 다른 말로 와그너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발의한 의원 이름입니다. 와그너란 의원이 공화당의 의원이 발의한 법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47년도에 노사관계법은 다른 말로 테프트 하틀리법이라고 해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35년도에 좀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당시 또 미소 양대 이제 대립하던 냉전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차했다가는 우리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보장해줬던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와그너법이에요. 체크하실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사용자 측의 분호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클로즈숍, 놓치게 되게 유리한 제도죠. 요게 요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대공황 풀리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아, 이제 좀 너무 풀어준 것 같다. 조금 묶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47년도에 테프트 하틀리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동조합 측 분호를 새로 신설했고요. 그러니까 왜 사용자만 분호냐? 노측도 분호일 수 있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삼권이 그러니까 분호가 노동삼권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분호는 걔네들은 노동삼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걔네들은 일종의 공정거래를 규율한 이런 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사 모두에게 분호 이게 맞죠. 근데 우리는 방점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노측 분호가 있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노측 분호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기존의 클로즈숍은 너무 센 것 같다. 이걸 없애버리고 유니온숍으로 해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요게 이제 요땜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기억하시면 클로즈숍, 사측 분호 이런 거 놓치기 유리한 거죠. 좀 유연하게 와그너 이런 느낌이고요. 놓치게 까칠까칠하게 막 뭐 유론슛만 해라, 무슨 뭐 니네도 분호해라 이런 것들은 까칠까칠하게 테프트, 하틀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독일 건데요. 독일에서는 특히 봐야 되는 게 1919년 바이마르